내 이름은 리슈엔.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나 자란 21살 여대생이다. 나는 자부심 많은 중국인이었다. 우리는 5천년 문명의 주인이고 세계 2위 경제대국, 샤오미, 화웨이, 비아디, 우주 탐사까지 우리한텐 못하는 게 없다고 배웠다. 어릴 때부터 선생님도 부모님도 이렇게 말했다.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해. 중국인은 어디서든 당당해야 해. 나는 그걸 믿었다. 진심으로. 반대로 한국은 그저 K-팝, 드라마 잘 만드는 나라 정도. 좋아하는 친구들은 많았지만 내겐 그저 우리 문화 베낀 나라였다. 그런 내가 지금 스위스로 유학을 간다. 룸메이트는 한국인 여학생. 같은 날 취리 공항에 도착하기로 했고 메일로 몇 번 인사만 나눈 사이였다. 그날 나는 너무 들떠 있었다. 드디어 유럽에 왔다. 공항은 조용했고 고급스러웠고 공기도 맑았다. 이게 바로 선진국이구나. 그리고 룸메가 내 앞에서 입국 심사를 받았다. 그녀는 조용히 여권을 내밀었다. 직원은 여권을 보는 순간 웃으며 말했다. Welcome to Switzerland. 아주 예쁜 발음이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반기는 듯한 느낌. 도장 퍽 찍고 짐 검사도 없이 30초 만에 통과. 와, 선진국은 진짜 다르네. 이래서 사람들이 유럽을 좋아하나 봐. 그리고 내 차례가 왔다. 나는 자신 있게 중국 여권을 꺼내 들었다. 직원은 여권을 받자마자 표정이 싹 바뀌었다. 미소가 사라졌다. 입꼬리가 내려갔고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짐 열어보세요. 비자 사본 있으세요? 학교 입학 서류, 숙소 계약서, 일정표, 보험 가입 내역, 현금 보유액 다 확인합니다. 어라?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그런데 그 순간 지문이 안 먹힌다.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났던 거다. 한참을 터치 실패하고 메일 첨부 파일이 어딨는지 못 찾아 허둥대는 사이 내 뒤로 줄이 점점 길어졌다. 그리고 누군가 내 뒤에서 아주 작게 말했다. 또 중국인이네. 나는 그 말이 귓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다. 직원은 내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요즘 중국 여권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다. 내가 이렇게까지 조심스럽게 여행 준비를 했는데 서류 다 준비했고 복장도 정중하게 입었는데 단지 중국 여권이라는 이유로 나는 지금 의심받고 있었던 거다. 그 순간 뭔가 속에서 퍽 하고 내려앉았다. 내가 지금 유럽 입국 심사대 앞에서 중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속수무책으로 서 있는 게 너무 웃기고 너무 슬펐다. 나는 뒷머리를 부여잡고 숨을 삼켰다. 한순간에 내 모든 자부심이 흔들렸다. 우리는 세계에서 존중받는다. 중국인은 어딜 가든 당당하다. 그렇게 믿고 자란 나였다. 그런데 현실은 공항에서부터 차별이었다. 한참 뒤에야 입국 도장을 받고 나왔을 때 룸메는 내 짐을 챙기고 있다가 말했다. 괜찮아요? 좀 오래 걸렸네요. 나는 웃었다. 입꼬리는 올라갔는데 속은 이상하게 찢어진 느낌이었다. 같은 아시아인인데 왜 이렇게 다른 취급을 받는 걸까? 그게 유럽에서의 첫 경험이었다.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도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입국 심사에서 당한 그 일은 어떻게든 내 자존심으로 덮고 지나가려 했다. 별일 아니야. 그냥 공항 직원이 까다로운 사람일 뿐이야. 스위스는 원래 철저한 나라니까. 하지만 스위스에서 며칠 살아보니 그게 단지 그날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 거리, 상점, 학교. 나는 늘 조용한 무시를 당하고 있었다. 첫 장 보러 간 슈퍼. 앞에 있던 둔발 여성에겐 계산원이 밝게 인사하며 웃어줬다. Have a nice day. 하지만 내 차례가 되자 그 직원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무표정으로 물건을 찢기 시작했다. 나는 웃으며 헬로 하고 인사했지만 대답은 없었다. 내 발음이 이상했나? 아니었다. 영어로 토익 만점 받았고 학교에서 에세이도 A를 받는 실력이다. 못 알아들을 리가 없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카페에 앉아 있으면 서빙 직원이 나보다 나중에 온 백인 손님부터 챙겼고 서점에서는 내가 아무리 excuse me라고 말해도 직원은 등을 돌린 채 다른 손님에게 가버렸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어딜 가든 내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다. 하루는 학교 복도에서 백인 친구들 사이를 지나치는데 그들이 웃으며 인사하던 얼굴이 내 앞에선 싹 굳는 걸 봤다. 그때부터 내가 외국인이 아니라 아시아인으로 보이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들의 언어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기류는 분명히 존재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세계가 중국을 부러워한다는 말을 듣고 자랐다. 우리가 만든 제품이 전 세계에 팔리고 세계에서 제일 많은 관광객이 바로 우리 국민이고 어디를 가든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지극히 주변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다. 조용하고 무시당하고 불편한. 그날 밤 기숙사에 돌아와 룸메에게 말했다. 나 여기서 조금 불편해. 그냥 내가 투명 인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후 이렇게 말했다. 응, 나도 처음에 그랬어. 괜히 미안한 것도 아닌데 자꾸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었어. 작아지는 느낌, 정확했다. 그게 바로 내가 느끼고 있는 거였다. 스위스는 조용했다. 정돈돼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엔 사람이 없었다.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줄 여유도 관심도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나는 아프기 시작했다. 열이 났다. 처음엔 그냥 목이 조금 따가웠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자 기침에 두통까지 겹쳤다. 몸이 천천히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병원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문제였다. 기숙사 매니저는 온라인으로 예약하라고 했고 사이트에 들어가자 전부 낯선 언어, 영어 설정으로 바꿔도 중간중간 현지어가 튀어나왔다. 보험정보 입력하려는데 내 중국 보험은 등록조차 안 됐다. 메일을 보내고 회신을 기다리는데 하루, 진료 가능 날짜가 잡히기까지 또 하루. 그 사이 나는 침대에 누운 채 물만 마시며 시간을 버텼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기운이 빠져 계단도 겨우 올랐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고 내 이름이 불린 건 도착 후 거의 90분쯤 지나서였다. 진료는 고작 7분. 체온을 재고 목을 보고 감기 바이러스 같네요. 해열제 드릴게요. 그게 끝이었다. 그리고 계산서 180프랑. 나는 머릿속으로 자동 계산을 시작했다. 환율 따지면 1,400위안쯤. 순간 머리가 띵했다. 우리 집 근처 병원에서는 이런 감기 증상에 100위안도 안 들었다. 물론 거긴 사람은 많고 대기 줄도 길지만 접수부터 진료, 약 수령까지 다 해도 2시간 안엔 끝났다. 여긴 깔끔했다. 조용했다. 하지만 느렸다. 비쌌다. 그리고 너무 차가웠다. 다 낫고 나면 돈 때문에 다시 아플 것 같아. 웃기지만 그게 그날 내가 했던 말이다. 나는 처방약 공지를 들고 병원을 나섰다. 몸도 마음도 가벼워진 건 하나도 없었다. 며칠을 앓고 나니 몸은 좀 나아졌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창밖은 여전히 예뻤고 거리는 조용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어쩐지 점점 나를 더 외롭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늘 조용히 무시당하는 느낌이었다. 누구도 나를 밀치지 않았고 누구도 나를 차별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더 고통스러웠다. 나는 그냥 그들 속에서 투명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기숙사 공용주방에서 룸메와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다. 조용한 밤이었다. 스팀이 피어오르는 냄비를 보며 나는 괜히 말했다. 나 요즘 좀 이상해. 아무 일도 없는데 계속 작아지는 기분이야. 그녀는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다. 나도 그랬어. 유럽 처음 왔을 때 이상하게 사람들 사이에 낀 느낌이었거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정말 낀 느낌이었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라면을 휘저으며 덧붙였다. 나는 방학 때 한국 잠깐 다녀왔는데 확실히 거긴 좀 덜 답답하달까? 그냥 좀 편해. 익숙해서 그런가?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나는 말없이 라면 국물을 한 숟갈 떴고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봤다. 사진들, 거리들, 음식, 익숙하면서도 낯선 도시 풍경이 쏟아졌다. 그걸 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한번 가보자. 지금 이 기분에서 잠깐이라도 벗어날 수 있다면. 나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 숙소는 서울역 근처의 게스트하우스. 대단한 계획도 없었다. 그냥 혼자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다. 출국 전날 밤 룸메는 문 앞에 서서 말했다. 잘 다녀와. 너 한국이랑 잘 맞을지도 몰라. 그 말이 괜히 마음에 남았다. 그리고 나는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사실 그 전까지 한국에 대해 기대한 건 거의 없었다. 나에겐 그냥 K-팝이 유명한 나라, 화장품 잘 만들고 유튜브 광고에 자주 나오는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뭔가 달랐다. 입국 심사대 앞에서 대기하는 동안 내 앞에 있던 외국인에게 직원이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웃으며 응대하는 걸 봤다. 그리고 내 차례가 됐다. 나는 중국 여권을 내밀며 조심스레 인사를 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의외의 미소였다. 어서 오세요. 체류 목적은 여행이신가요? 톤도 부드럽고 말투도 차분했다. 이상하리만큼 친절했다. 그리고 그 미소는 그저 형식적인 미소가 아니었다. 진심이 느껴졌다. 30초 만에 입국이 끝났다. 그 순간 스위스 공항에서의 일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난 중국 여권을 내밀자 얼굴이 굳은 직원이 서류를 요구하고 짐을 검사하고 요즘 중국인은 확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여긴 아무도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냥 한 명의 여행자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나는 아직 한국의 거리도 음식도 보지 못했지만 단지 이 공항의 분위기만으로도 무언가 마음속 벽 하나가 조용히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왜지? 단지 입국 심사였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나는 잠시 멈춰섰다. 공항이 이렇게 조용하고 넓을 수 있어. 천장은 높았고 조명은 은은했다.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고 표지판들은 모두 4개 국어로 정리돼 있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 중에는 내가 읽을 수 있는 한자도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사람들은 분주했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어디 하나 소란스럽지 않았다. 나는 순간 스위스 공항을 떠올렸다. 물론 깔끔했다. 정돈돼 있었다. 하지만 이곳처럼 환영받는 느낌은 없었다. 인천공항은 그 자체가 이미 방문자에 대한 존중으로 가득 찬 공간 같았다. 짐을 찾고 나와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안내판을 따라갔다. 도중에 와이파이를 켰는데 순간 놀랐다. Free with Airport 연결됨. 비밀번호도 없고 로그인도 없었다. 그냥 자동으로 연결됐다. 진짜야? 이게 공짜라고? 공항철도 매표소 근처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를 샀다. 팀원이 주세요. 직원은 익숙하게 카드를 꺼내주고 충전도 같이 하실래요? 하고 물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조심스레 금액을 물었고 1만 원을 충전하자마자 내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카카오 알림톡 팀원이 충전 완료 만원, 영수증, 충전 금액, 카드 잔액,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생활이네. 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열차는 조용했고 내 좌석 주변은 먼지 하나 없었다.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닌데 어딘가 모르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여긴 뭔가 다르다. 딱 봐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곳이야.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나는 혼자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다. 지도도 없이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카페에 들렀다가 서점에 들렀다가 광화문 근처를 걷다 보니 어느덧 해가 저물고 있었다. 돌아가는 길 버스를 타려 했다. 팀원이를 단말기에 찍는데 잔액 부족. 순간 멍해졌다. 아까 충전했는데 생각해보니 하루 종일 돌아다니느라 다 써버린 모양이었다. 나는 당황해서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지갑을 꺼내려다 말고 줄은 점점 밀려오고 운전기사님이 거울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내 옆에 있던 중년의 아주머니가 자기 교통카드를 꺼내 아무 말 없이 삑 하고 내 카드를 대신 찍어줬다. 나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 저기요. 괜찮아요. 제가 금방. 하지만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괜찮아 다음에 충전하면 되지 뭐. 그 한마디에 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내가 중국인이라는 걸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어디서 왔는지도 왜 잔액이 부족했는지도 그저 도움이 필요해 보였으니까 도와준 것이다. 나는 좌석에 앉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버스는 조용히 출발했고 내 마음속 어딘가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스위스에선 그 누구도 내 옆에 다가오지 않았다. 중국에선 모두가 바빴고 내일은 내가 해결해야 했다. 그런데 여긴 낯선 사람이 먼저 다가오는 나라였다. 다음날 아침 나는 처음으로 서울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종이 노선도를 하나 받아들고 노선을 따라 3호선으로 갈아탔다. 그 안은 출근 시간이라 붐볐지만 왠지 모르게 어수선하지 않았다. 승객들은 말이 없었고 누구 하나 소리치거나 밀치는 사람도 없었다. 그저 각자의 공간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지하철 한 칸을 가득 채운 정숙함 속에서 나는 문득 한 장면을 보게 되었다. 중년의 남성 한 명이 일어나더니 옆에 서 있던 할머니에게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양보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살짝 웃었고 남자는 말없이 다시 손잡이를 잡고 섰다. 그 장면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누구 하나 쳐다보는 사람도 없었다. 마치 그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나는 그걸 바라보다가
문득 중국 지하철이 떠올랐다. 자리는 경쟁이었다. 내리자마자 밀고 앉고 양보는 드물었다. 어쩌면 너무 많은 사람 속에서 서로를 배려할 여유가 없었던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긴 모두가 바빴는데도 사람을 보고 있었다. 그 남자의 옆모습이 오래 기억에 남았다. 그는 나를 도와준 것도 아니고 나에게 말을 건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 나는 그가 준 존중 같은 걸 느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나라는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편해. 그날 점심은 혼밥이었다. 서울 시내 작은 골목에 있는 김치찌개 식당. 혼자 오는 사람도 많고 반찬은 셀프라서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나는 따끈한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며 이게 진짜 한국 맛이구나 싶었다. 먹는 도중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중국에 있는 엄마였다. 나는 얼른 가방을 들고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식당 밖으로 나왔다. 엄마, 나 괜찮아. 서울이야. 응, 아직 살아있어. 길가에 서서 5분쯤 통화를 마치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 계산을 하려던 찰나 직원이 나를 보더니 먼저 말을 걸었다. 손님, 지갑 여기 두고 나가셨어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테이블 위에 있던 내 지갑, 현금, 카드, 신분증까지 전부 들어있는 그것. 나는 멍하니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지갑을 받았다. 열어보았다. 모든 게 그대로였다.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직원에게 연신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 한마디가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던지. 중국에서는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핸드폰이 사라지는 일도, 음식이 나와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는 일도 당연했다. 하지만 여긴 그 어떤 의심도 경계도 없이 내 물건을 그대로 보관해준 곳이었다. 나는 지갑을 꼭 쥔 채 식당 문을 나서며 생각했다. 여긴 감시로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구나. 그냥 서로를 믿고 살아가는 곳이야. 그날 밤 나는 서울숲 근처를 걷고 있었다. 공기가 선선했고 길거리는 조용했다. 거리는 늦은 시각인데도 조명이 골목마다 켜져 있었고 도로는 정리돼 있었고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다. 나는 걷다 보니 어느새 주변에 사람이 거의 없는 골목으로 들어서 있었다. 순간 이상하게 등골이 서늘해졌다. 한국이 안전하다고는 들었지만 낯선 외국인 여자가 밤늦게 혼자 걷기엔 조금은 무모한 짓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며 발걸음을 조금 재촉하고 있을 때 반대편 인도에서 한 여성이 조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이어폰을 꽂고 조용히 담담하게 골목길을 달리고 있었다. 시간은 밤 11시. 주변엔 무인 편의점, 셀프 세탁소, 그리고 카페 간판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 순간 내가 알던 밤거리의 정의가 바뀌었다. 중국에서는 밤이 되면 여성 혼자 걸으면 안 되는 길이 분명히 있었다. 나도 그런 구역을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핸드폰을 손에 쥐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면서 걸었던 길들. 그런데 여긴 조명이 있고 움직임이 있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 여성은 조깅을 마치고 무인 편의점으로 들어갔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진짜 여기선 밤이 위험하지 않구나. 나는 핸드폰을 꺼내 시계를 봤다. 밤 11시 17분. 그리고 처음으로 이 나라에서는 나도 안전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무렵이었다. 속이 더부룩했다. 저녁을 많이 먹은 탓이었을까? 괜찮겠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배가 꼬이는 느낌이 들었다. 소화제 하나 사 먹을까 고민하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릴 때 나는 이건 좀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 순간 진심으로 무서웠다. 여긴 내 나라가 아니고 가족도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 병원 하나 못 찾으면 나는 진짜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이 엄습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야간 진료를 검색했다. 다행히 10분 거리, 24시간 클리닉이 떴다. 전화를 걸었다. 혹시 지금 가도 될까요? 상대방은 유창한 영어로 말했다. 지금 바로 오셔도 괜찮아요. 접수 가능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얼굴이 창백해진 채 도착한 병원. 소독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고 프론트의 간호사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괜찮으세요? 지금 바로 도와드릴게요. 나는 이름을 말하는 것도 어디가 아픈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아들었다. 내 표정과 목소리와 숨소리만으로 진료는 빠르게 이루어졌다. 의사는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먹은 음식에 위가 놀란 것 같아요.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소화제와 함께 위장을 진정시킬 수 있는 약을 처방해줬다. 물 한 컵과 함께 약을 받아드는 순간 뭔가 울컥했다. 그리고 계산서 13,000원, 70위안도 안 되는 돈. 나는 멍하니 그 영수증을 바라보다 불현듯 스위스에서의 기억이 떠올랐다. 감기 하나로 병원에 갔을 때 3일 후에 예약하고 1시간 반을 기다리고 10분 진료 후 1,400위안 넘게 낸 그날. 중국도 생각났다. 진료는 빨랐지만 기계처럼 빨리 처리되고 의사의 눈은 항상 피곤했고 내 얼굴을 제대로 본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여긴 사람이 아프면 도와주는 게 당연한 일처럼 굴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약봉지를 받아 들고 나오는 길. 서울의 밤바람이 얼굴에 스쳤다. 병원 유리문에 비친 내 모습은 조금 지쳐 있었지만 확실히 웃고 있었다. 여긴 살 것 같은 나라야.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 나는 잠시 멈춰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다. 멀리서 보이는 고층 빌딩들, 반짝이는 간판 불빛, 그리고 거리를 조용히 걷는 사람들. 어느새 이 도시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처음엔 그저 도망치듯 왔던 곳인데 이제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곳처럼 편했다.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앨범 속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봤다. 취리공항에서 차가운 표정의 직원, 스위스 병원의 하얀 복도, 계산서에 적힌 180프랑, 그리고 중국에서 혼잡한 병원 대기실 속의 나, 어딘가에 부딪히고 불안해하고 누구에게도 말 걸지 못하던 모습들. 그 사진들 사이에 한국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다. 지하철에서 나란히 앉은 아이들과 노인, 버스에서 나를 도와준 아주머니의 손, 테이블 위에 놓인 따뜻한 김치찌개, 그리고 병원에서 약봉지를 들고 나온 내 얼굴. 나는 처음으로 사진 속에 내 눈이 웃고 있다는 걸 느꼈다. 지금까지 내가 알던 선진국은 돈이 많고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곳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시스템 안에 사람이 있었다. 누가 먼저 다가와주고 위험할 땐 말 없이 손을 내밀어주고 실수해도 혼내지 않고 기다려주는 사람들. 스위스보다 따뜻했고 중국보다 정돈돼 있었다. 나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이 나라는 그냥 좋은 나라가 아니라 살고 싶은 나라야. 나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서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 창밖으로 스치는 거리와 사람들, 편의점 불빛, 택시, 정류장에 선 사람들까지 모두가 내게 말을 걸고 있었다. 또 올 거지? 처음 이 나라에 왔을 땐 기대한 것도 없었다. 단지 도망치듯 스위스의 공허함을 벗어나고 싶었고 중국의 소음과 복잡함 속에서 조금만이라도 숨을 쉬고 싶었다. 그런데 이곳은 내게 숨을 주는 게 아니라 삶을 보여줬다. 입국 심사에서의 따뜻한 눈빛, 버스에서 나를 도와준 시민, 지하철 안자리 양보, 땅에 놓고 온 지갑이 그대로 돌아왔던 일, 밤 11시 골목을 달리던 여성의 조용한 조깅, 그리고 갑작스런 복통에도 돈 만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진료소.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의 감정으로 연결됐다. 이 나라는 믿을 수 있다. 그건 단지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었다. 누구도 나를 의심하지 않았고, 누구도 나를 밀어내지 않았고, 누구도 나에게 거리감을 두지 않았다. 중국은 너무 시끄러웠고 스위스는 너무 조용했다. 하지만 한국은 정돈돼 있으면서도 따뜻했다. 가방을 메고 게이트를 향해 걸으며 나는 문득 룸메가 해줬던 말을 떠올렸다. 한국 한번 가보면 알게 될 거야. 그땐 그냥 위로하려고 한 말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 말 안에 그녀가 왜 웃고 있었는지, 왜 말없이 내 등을 토닥여줬는지. 나는 마지막으로 입국장을 돌아보며 서울의 공기를 깊이 들이쉬었다. 꼭 다시 올게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아니, 언젠가는 여기서 살고 싶다고. 그게 바로 진짜 선진국에서의 삶이라는 걸 나는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감동적인 사연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